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건 이제 계하사상과 위전 척상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 108페이지 펴보세요. 자, 1번은 이제 보기의 사유가 당시에 정부에 끼친 영향을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친중국 친중국, 그 다음에 견일본, 연미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와 관련된 거야? 조선 침략이죠? 그래서 조선 침략이 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척사운동이 확대됐다. 그래서 개화 반대 운동을 실시했다. 이렇게 좀 쓰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척사운동 외에도 뭐가 있어요? 미국과 수교를 맺었고, 그 다음에 그 개화 정책을 본격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개화사상 태동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거죠. 개화사상 태동은 그 전에 조선후기 때부터 박교수부터 해서 박지원부터 해가지고 사파 인물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죠. 자, 2번을 보면요. 자, 보기와 관련된 임무에 대한 내용으로 대한 설명을 바른 것은 있는데, 기획은 이제 조선 침략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양인 침범이니까 이제 흥성대원군의 척합이,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이건 뭐냐면 그 천자는 무디에서 추대에서 이루어진다. 이거 뭐예요? 그 정화문이 말하는 거죠. 네. 천자 추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리는 이제 그 부여시가 망하고 뭐 고시가 망한 것은 주인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유독공의 발해고. 그러면 기억을 보면 김홍지의 칠러파 형상. 자, 이거는 관련이 없죠. 예. 그 다음에 그 니은은 대원군의 중국의 간섭배, 서양 배척하고 이제 관련된 거고, 그 다음 디귿은 적용인데 이제 그 정전제는 주장했긴 했는데, 여기서 얘기한 건 천자 추대설, 교체설과 관련된 거죠. 탕론 전론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독공의 유독공은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업국고 맞죠? 예, 의의와 관련된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거기에서 1870년대 초기 개화사상 형성에 영향을 준 사상을 골라본 것은, 자, 뭘까요? 기획, 국가사상, 그다음 문명개화론, 그 다음에 중체서용. 자, 강압학파는 관련이 없죠. 강압학파는 정제를 중심한 양명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자, 다음은 1882년에 고정 19년에 변옥이 일으킨 상소문이다. 변옥이 일으킨 상소문이다? 변옥이 올린 상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이제 용어 썼으니까. 자, 이 글을 읽고 당시 개화 논리를 지칭한 용어와 개화 목적을 쓰고 체익현의 개화 정책의 경제적 측면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그 개화 논리를 지칭한 용어가 뭘까요? 용어가. 자, 이건 천하의 만민국부 쭉 나오고, 이 만민국부는 그 시험 문제에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그 대한국제와 관련돼 있죠? 대한국제 군고편으로 나오는 거죠? 요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야소구가 있는데, 야소구는 뭐예요? 기독교죠? 네. 그래서 그 서양의 이런 윤리적인 측면, 사상적 측면, 종교적 측면 받아들이지 말고, 여기 보면 기용에 있죠? 운용의 의학과 농사에 오면,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을 받아들이자. 그럼 그때 썼던 용어는 동도서기. 변옥은 대표적인 그 온건기학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다음 목적은 뭘까요? 서양의 과학기술과 의학, 농학, 군사기술을 수용하고 조선을 근대화시켜 외세의 침입을 대처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 반대한 이유가 뭐죠? 이 체익현이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무한한 공사품과 유한한 농산품이 부등과 교환을 하면 결국 나라 경제가 파탄될 것이다. 이항도도 똑같은 주장을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요. 위전 척사론자와 그 주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항도는 외항일체로서 일본과 수교를 반대했다. 여기 외항일체론을 주장한 건 체익현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보면 체익현은 조선청의 비판과 연남마이성 주도했던 이만성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 홍지학 통일기문화 문통파와 오이제 부활 주장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만성은 병양육 때예요. 때. 네. 못하죠? 양학 약물 배척 운동을 했다. 이 이항로 기정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들 한번 쭉 봤고, 자, 그 다음에 이모군란 넘어, 이모군란. 그 이모군란도 그 이모군란의 예전에 배경, 이런 것들 이제 물어봤고, 왜 그래? 그 이모군란도 예전에 배경과 관련돼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모군란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이걸 이제 예전에 뒷가심 주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모군란을 이제 볼게요. 이모군란을 이제 보기 전에, 보통 이제 근대 가정에서, 반봉건, 반침략, 여기 가제가 있었죠. 그래서 반봉건적인, 반침략, 반외세적인 것들을 이제 보면요. 그게 이제, 반봉건적인 측면일 때는 위로부터 개혁과 아래로부터 개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봉건, 반침략 어떻게 이제 들어간다 보면요. 일단은 위로부터 개혁은 어떻게 연결되죠? 개화정책, 갑신전변, 갑오을미개혁, 그 다음에 강무개혁 이렇게 보죠. 예. 그 다음 아래로부터 봉기는 이모군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연결되죠.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진 거,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하나로 합쳐진 게 뭐죠? 독립유폐죠. 예. 그래서 독립유폐인데 이 독립유폐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운동이었다. 예국 개몽운동에 연결되는데 이런 흐름도 있어요. 그럼 반봉건 반침략 어떻게 들어간다 볼게요. 자, 갑신전변은 반봉건과 반외세 중에 어느 건 있고 어느 건 없을까요? 예? 반봉건은 있는데 반외세는 없죠. 예. 우리 일본과 연결되어 갖고 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갑오을미개혁은 어떤 거 있을까요? 얘는 반봉건적 성격이 강하죠. 근데 반외세적 성격은 거의 없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두 개가 다 있죠. 반봉건, 반외세가 다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모군란은 그 전에 일어난 반외세는 강한데 반봉건은 없어. 그러면 강무개혁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강무개혁은 반봉건이야. 이때 반봉건은 뭐냐면 반반짝. 봉건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같이 있어. 예. 그렇지만 외세는 뭐죠? 반대반짝, 반외세적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각각 개별적으로 있다는 거. 거기 좀 제가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강무개혁의 강자가 안 보여요. 강무개혁이. 예. 고쳐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자료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분은 다운을 받았는데 오타가 좀 많다고 이제 불만이 있는 건 불만가릴 수 있는데 거기다가 뒤에서 이제 욕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원래 제 욕한 분들을 좀 약간 처리를 하고 왔는데 네, 불쾌하게 짝이 없는 게 남의 자를 다 받아놓고는 이렇게 욕을 하고 그분들이 저한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여기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도 없는데 오타가 많아서 보기 싫다. 그러면 안 보면 돼요.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그래. 그리고 제가 이거 학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인 카페에서 제가 그냥 진짜 학교에서는 진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아가면서 거기에 많이 시간을 쪼개면서 지금 하고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지금 오른쪽 눈에, 왼쪽 눈에, 오른쪽 눈에 지금 백내장도 있고 열공도 있고 해갖고 만든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상당히 기분이 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카페 왜 들었는지 몰라. 하여튼 제가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거의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좀 계속 알바 시켜서 수정 작업하고 있거든요. 실전 연기 때는 많이 개선될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모군란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배경에서 한번 나왔죠.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것을 읽어볼게요. 리베르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위전적성 운동 그 밑에 여기 202페이지네요. 예. 99군데 이모군란을 익히다. 한번 이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예. 사건 과정들요. 90군데가 이모군란을 일으키다.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과 외세의 침략에 대한 반발은 양반 유생뿐만 아니라 99인과 하층민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정부는 개화 정책의 하나로 99군대를 줄이고 신식군대의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99인들은 밀린 급료로 받은 쌀이 양도 모자랄 뿐 아니라 겨와 모래까지 섞여 있자 붕괴와 폭동을 일으켰다. 정부 관리가 주동자를 잡아들이자 하층민까지 합세한 시위대는 무기고를 파괴하고 대동세를 받던 선해청을 습격하였으며 책임자인 민경호의 집에 불을 질렀다. 또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으며 다음날 창덕궁으로 쳐들어가 민겸호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을 죽였다. 이에 명성 황후는 충주를 피신하였고 일본 공사는 재물포로 도망쳤다. 고종이 흥선대원군을 부려들여 사태 수습을 맡기자 고인들은 자진해산하였다. 흥선대원군은 반란이 더는 확대지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한편 정부의 개화 정책을 중단시켰다. 군제를 개편하여 별기군을 폐지하고 무의영과 장어영의 이영을 없애는 대신에 오군영을 부활시켰으며 개화 정책을 총괄하던 통리기무 아문도 폐지하였다. 일본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보호를 위해 군대 파병의 움직임을 보이자 청은 신속히 군대를 파병하였다. 청은 흥선대원군을 군란의 책임자로 몰아 텐진을 압송함으로써 일본의 무력 개입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청은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99인들과 민중의 반란을 진압하였고 민씨 일파를 중심으로 한 친청 정권을 수립하였다. 네, 그 다음 뒷부분 213페이지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다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청은 이모군란을 진압한 뒤에도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용산에 주둔시키며 자신들의 침략적 요구를 관철하여 나갔다. 청의 위안스카이는 내정 고문으로 마병상을, 외교 고문으로 밀렌도르프를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밀렌도르프는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불평등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청 상인에게 통상의 특권을 제공하였고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한편 군란 과정에서 도망간 일본 공사 하나부사가 군함을 이끌고 제물포에 나타나 무력 시위를 하며 일본 공사관 피습과 소실, 일본인 피살 등을 구실로 조선 정부의 폭동군의 엄벌과 막대한 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결국 1882년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맺고 배상금 지급과 일본 경비병의 공사관 주둔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조약의 후속 조치로 1882년 박영효는 일본의 수신사로 갔는데 이때 태극기가 사용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그 배경이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배경이 아니다. 제가 이게 좀 잘못 표시한 것 같은데 보니까 배경이 아니라 그 결과네요. 이모군란 계기로 나타난 대내적 변화니까 이거는 이제 기초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배경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왔어요. 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자, 그 배경은 보면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 그 다음에 민씨 세력과 대원군 세력 갈등, 그 다음에 그 일본 세력 침투에 대한 국민의 반발. 특히 이제 쌀값 폭동 때문에 그러죠. 개항 이후에 이제 쌀값이 많이 폭등이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민씨 일파 부정부패와 99군대 차별. 그 다음에 도시민의 유익과 빈민들 증가인데, 이거는 일본 세력의 침투 개화 정책에 대한 그 도시민민 측과 농민의 반전부적 분위기가 고조됐다는 거. 이것도 경제적 문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쌀값이 폭등하면서 지주나 관리들이 땅을 확대시켜 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땅을 뺏긴 많은 그 빈민들이 어디로 가요? 도시로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모군란이 터지니까 거기 도시 빈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매간매지, 양반지 유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개화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민신을 뭐로 때려 죽이려고 생각했죠. 예. 근데 민신의 평가가 그 당시에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 지금하고 좀 다르게. 자, 그러면 발달을 보면 도봉서 사건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 도봉서는 뭐냐면 그 선해청 창고를 말해요. 선해청 창고가 있는 도봉소에서 그 무희영 소속의 옛 훈련도간 군병들이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어난 사건인데, 왜냐면 이제 그때 급료를 지급할 때 일단 그 급료 자체도 여기다 밀린 거야. 밀렸는데 그걸 또 받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예. 이빨 튼튼히 하고 막 돌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난 거지, 이제 이 사람이. 예전에 이제 또 신식군대랑 차별도 있고 하니까 폭발돼 나갔죠. 그러면서 터진 게 이제 이모군란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신식군대 교영병대와 구식군인들 이제 차이점을 좀 볼게요. 자, 교영군대는 신분적 양반들이에요. 근데 얘네는 뭐죠? 평민들이고 독립형성은 독립부대, 군형체제, 훈련 방식은 일본인 교관들에게 한 신식훈련. 그래서 일본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러 부대를 만들어. 일본 교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뭐죠? 친일 부대도 만들어요. 친일 부대.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을미 사변 때 그때 이제 일본군 낭인들이 와갖고 이제 그 누구 죽여요? 민실 죽이잖아요. 예, 명성황후를 죽이는데 그때 훈련대를 동원해. 왜 동원했겠어요? 그 훈련대 동원해갖고 그 앞에 세워놔. 이거는 우리 그 일본군이 낭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훈련대를 불만을 가지고 이제 죽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꾸민 건데. 자, 하여튼 교영군의 일본식 장총. 근데 그 99는 하성총. 이거 오늘날 조총. 그 200년 사용했던 거 지금도 계속 사용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다. 경관을 보면 일본인 교관을 이제 뭐냐면 살해를 했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99군대가 이제 평상시 교육연대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후리모토라는 그 일본인 교관을 이제 살해한 걸 호출내죠. 일본 동사관을 습격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민시 정권의 수장이었던 민경호를 살해시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했는데 막상 여기까지만 하고 딱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집권하려니까 이게 뭐냐면 집권한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이때 빈민들도 참여했으니까. 그래서 빈민들이나 99군들이 인기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대원군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개항에 반대했기 때문에 개항에 반대 인물로서 뭐냐면 대원군을 추대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들 한계야. 새로운 근대적 사고 방식이나 근대적 어떤 정권 창출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대원군이 재집권하면서 이제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면허를 찾는 거야. 면허 갈등이 없죠. 갈등이 되게 깊죠. 그래서 민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원군은 왕가 죽었으니까 국장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장사를 지내죠. 국장도감을 설치하고 장례식을 하고. 근데 민시는 뭐예요? 사왔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충주 장원 쪽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에 그 자기 집안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교정했던 그 여러 개혁 작업들을 어떻게 해요? 해체시켜 나가죠. 그래서 교육연대를 해산시키고 통일기만 폐지하고 이영을 폐지하고 오군영 분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청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일본이 개입할 수 있잖아. 일본 공사가 좋다고. 또 외세도 개입할 수 있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가가 개입을 해요. 군대를 파견해서. 그때 이제 위안스카이가 파견돼 나오죠. 그래갖고 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 뭐냐면 유폐시키고 그 다음 민시가 다시 재집권하죠. 그러니까 민시 입장할 때는 그 청나라가 되게 고마운 거죠. 정권 뺏겼는데 뭐예요? 다시 되찾아줬잖아. 그러니까 한동안 갑신정변 전까지 계속 친청 사대 정책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러면 그 예전에 한번 그 국장도감을 설치해서 민비의 국장을 지내는 그 상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기출근거 1232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1232페이지에 보면 라본이 있죠, 라본. 라본. 자, 거기 이제 주 내용이 뭐냐면 대원군이 그 당시 민주주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고종부터 정권을 이임받고 이제 종전의 개혁 정치 가정들을 다 정치를 폐지시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읽어볼 필요 없고요. 첫째, 둘째, 세 번째 대원군은 해서 끝까지 한번 읽을까요? 대원군은 사태 수습의 책임을 맡고 왕명으로 사실상의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곧이어 국왕의 자책교지가 반포되어 군변의 정당성이 합리화되었고 대원군은 이를 계기로 군인들을 무마하여 사태 수습에 나섰다. 우선 군병의 요청에 따라 무의영, 장화영과 별기구를 협파하고 오영을 복구시키도록 하였으며 통리기무 아문을 협파하고 삼군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군병들에 대해 군료의 지급을 공약하고 척족의 제거를 위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여
이재면으로 하여금 훈련대장, 호조판서, 선해청 당상을 경영하게 하여 군사력과 재무 권력을 장악하게 하고 중앙의 각 부서와 지방의 관찰사 등 수령들의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였다. 흥선대원군이 기용한 인물은 대개 남인 계열의 노 정치가들이며 인재의 보충을 위해 투옥되었거나 정배당한 죄수들을 석방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한편 일부 군인들이 명성황후의 처단을 주장하고 해산을 거부하자 대원군은 명성황후의 실종을 사망으로 단정하고 명성황후 상을 공포하였다. 예. 근데 죽었던 명성황후가 살아서 왔죠. 예. 그 다음에 결과를 보죠. 자, 이 결과 보면 일단은 이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했기 때문에 정치적 일본 후퇴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있고 뭐냐면 이때 이제 그 일본에서 벨기에식 어떤 중립론을 또 주장하거든요. 그 대신에 경제 침략은 더 강화시키죠. 예.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재물포주약을 맺죠. 그래서 재물포주약에서 이제 일단 배상금을 지급하고, 왜냐면 일본 대사관이 이제 둘 다 없었으니까. 그리고 일본 공사관 호위 명목으로 일본군을 주둔시켜요. 그리고 이제 박용훈을 사절단으로 파견하죠. 이게 박용훈 임무는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사절단인데 제3차 수신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태극기를 가지고 갔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조미 통상조약 때 태극기를 처음 사용했고, 요때 가져서 태극기가 공식화돼요. 태극기가. 자, 그 주요 내용은 이제 뭐냐면, 아까 배상금 지급, 일본 주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조일수 조교 소약을 냈죠. 그래서 간행의정을 맨리로, 10리에서 50리로 확대했고, 앞으로 100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을 2년 내에 약속을 받아. 약속을.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왜냐면, 독과가 뭐냐면, 1883년에, 개정된 조일 통상조약에서, 뭐냐면, 내시통상법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 내에 약속을 받지만, 실제로 이거는 뒷부분은, 거의 사문화됐고.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자, 청란을 보면, 청나라가 완전 이제 갑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내정 간섭과 경제 침략을 강화해요. 그래서 청원 일본군은 우세한 이제 입장에 서 있고,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침투가 좀 위축되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갑신전의 원인인데, 자, 청나라는 이때부터 정책을 바뀌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원 예전에 그 임오군란 이전에는 어떤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4대 외교 정책. 그리고 조공 칙봉 관계야. 간섭하지 않죠. 근데 이때부터는 제국주의 열강대 영향을 받아서 직접 제국주의 정책. 그러니까 겉으로는 4대 외교나 조공 칙봉을 하더라도 그 안으로는 뭐예요? 종종 서양의 제국주의 정책적인 모습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청나라 제국주의화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면 원세계를 파견했죠. 네, 원세계. 자, 이 원세계는 그 당시 이제 아주 젊은 때 이제 원세계는요, 군대 한 3,000명을 이끌고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신권 친구형을 설치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 청군을 파견해갖고, 이 신권 친구형은 뭐냐, 조선군을 청나라식 군대를 개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 청군 파견하고, 거기에 이제 신권 친형을, 조선군을, 청나라식으로 개편해서 조선군을 자기가 지휘해요. 그래갖고 이제, 좌우 전후 사형을 설치하죠. 그래서 인사권을 원세계가 장악했다. 그 다음에 여기 알다시피 흥성대원군을 청와 압송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개입을 명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흥성대원군이 계속 있으면 일본이 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조 국고까지 갔습니다. 예전에 근현대사 교과서에 보면 청나라가 이제 근데 그때 백동안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라고 썼어. 대조선. 근데 그걸 보고 원세가 왜 너네들이 대조선이냐, 조선이었어. 그래갖고 대자 빼지고 조선을 썼다는 그 이다가 남겨져요. 자, 그 다음에 고문을 파견하죠. 그래서 마건창이라고 이제 중국 발음인데, 이 마건상은 독일인 멜렌도프. 그래서 이 마건상은 주로 이제 그 총리 김우왕이 임오군란 이후에 뭐와 뭘로 나눠진다고 했죠? 외화문과 내화문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내화문을 담당해요. 내정을. 그 다음에 독일은 멜렌도프는
외화문을 담당하죠. 외화문. 이 독일의 넬른도프는 원래 그 청주재 독일 영사관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홍작이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그 통일기무함에 참여한 협판을 지내다가 새로운 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했는데 여러 이제 업무를 담당하죠. 그래서 나중에 계약 업무를 둘러싸고 급진계약파들하고 충돌하게 돼. 이건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 했던 산민수용 무역장벽을 체결하죠. 그래갖고 청해 종주권을 규정하고 7법권 내륙통사권 인정을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의를 보죠, 의의를. 자, 의의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별풍 한 2-3개 쳐놓으세요. 자, 의의는 국내 정책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제 개혁 정치가 개화 정책 본격화돼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고종이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척합의를 뭐야? 다 뽑았죠. 철거시키고. 그리고 외세의 투자의 필요성을 장악하고 새로운 격변의 시대적 반환점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철조직과 군대조직을 통해서 조직적인 세력 교합을 통해서 민중들이 자신의 어떤 요구를 표출시켜 나갔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다른 책에서는 이게 조직적이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네, 그냥 산발적이고. 한계는 뭐겠어요? 자, 정치 세력이 부재됐죠. 이대용이 부재됐고, 그것이 뭘로 표출돼 나오죠? 막상 그 밀란이나 분란을 일으켜갖고 뒤집어 엎었는데 실제 자기들이 정치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나 새로운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떠맡긴 거야? 대원군한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임원곤란 이후에 이제 그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뭐가 뭘로 나눠지죠?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가 나눠지는 어떤 계기가 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임원곤란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거기 그 기출문제 110페이지 펴보세요. 자, 임원곤란의 90분인데 이제 정부가 부당한 처사의 항해 사건으로 그 규모나 영향, 의미를 볼 때 우리 근대사에 큰 영향을 줬다. 자, 임원곤란의 계기로 나타난 대내적인 변화. 여기는 대내적인 변화나 이란이 우리나라 근대사에 갖는 의의를 사백장에 쓰시오. 자, 대내적인 변화는 뭐 대원군 일시 집권했고, 그 다음에 대원군 납치됐고, 민과 대집권했고, 뭐 등등등을 쭉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척합의가 이제 다 뽑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계합파가 분열되고 이런 내용들 쭉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 대외적인 변화는 이제 외국 세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 일본과의 관계인데 청군과 일본군이 같이 주둔됐죠. 청의 경제 침투가 이제 본격화되고 삼민수용 무역장정 이런 내용들 쭉 쓰시면 되겠죠. 자, 의의는 아까 그 써놓은 거 있죠. 민중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사회운동이었다. 새로운 시대에 여는 어떤 반환점 역할을 했다. 등등인데 요런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임원곤란 부분들을 바꿔요. 갑신전변 넘어갈게요. 자, 갑신전변도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임원곤란도 중요하지만 갑신전변 더 중요하죠. 자, 갑신전변은 갑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갑신전변이에요. 자, 요거는 1884년 정확한 연도 외워두셔야죠. 그 연대사는 연도를 외워두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정근대사는 그냥 대략적으로 알면 돼요. 저도 잘 몰라요. 그 연도를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시험 보려면 갑신전변이나 뭐 중요한 사건인데 연도는 정확히 기억하고 심지어 연도도 알아야지만 달 월도 끊어가지고 그 시험 문제 보면 1까지 끊는 것도 있어. 공무원 기준 1까지 끊어 그냥. 근데 여기 달까지 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쪼잔한데 근현대사 부분이. 그래서 갑신전변은 반공건적 요소는 있지만 뭐가 있죠? 반외세적인 요소는 없죠. 위로부터의 근대하고 메이지 유신을 지향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배경을 볼게요. 자, 배경은 국내적으로 개화정책 후퇴, 특히 이제 민시 수구파들이 동도서기 입장에서 개혁을 했지만 그 의존적으로 소극적인 개혁이었다.
근데 이것도 누구 입장에서 본 거예요? 급진개혁파 입장에서 답답한 거지. 빨리 개혁해야 되는데 느리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급진개혁파 친정사대파의 갈등. 그래서 이제 급진개혁파들은 청나라 내정 간섭을 반대하죠. 그래서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개혁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본과 민시대역이 이제 견제를 하죠. 이 급진개혁파들을.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민시 정권을 개혁파 인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표출돼 나갔고, 그래서 이제 친정사대당들이 개화당을 탄압하죠. 그 다음에 국가재정을 이제 둘러싸고 충원을 둘러싸고, 왜냐 개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갈등이 일어나. 그 멜렌도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돈이 부족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호전을 발행하자. 그러니까 당호전 뭐예요? 당호전 하나에 상평돈 5냥 고액권을 발행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급진개혁파들이 반대를 하죠. 그러면 너희들은 경제학 안 배웠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차라리 그분은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해서 그 차관을 가지고 경제개혁을 하자, 개혁을 하자. 그리고 이거 한동안 일본에 이제 일본에 갔던 급진개혁파 인물들이 그 약속을 받아와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약속이 취소되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일본에 타와가지고 떵떵거리고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일본이 약속을 취소하고 나서 개혁파의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축소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뭘 한 거죠? 갑신전면을 이제 계획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전에 이제 급진개혁파는 뭐 방문국을 만들거나 우정국 설치 비용, 유학생 파견 비용 해갖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국외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적 그 측면 보면 청포전쟁 때 청군이 임시 철수했죠. 그래갖고 한 3,000명 병력 중에 절반 정도가 그 당시 본국을 철수했어.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죠. 일본의 입장할 때는 이 기회에 청의 세력을 배제하고 일본의 세력을 좀 확대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수밖에 없었고, 자, 일본의 군사적, 그 다음에 재정적 개혁당에 지원을 약속했죠. 너희들 만약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돈도 주겠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뒤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일본 공사였던 다케초 신이치라는 사람이 있어. 다케초 신이치. 그래서 다케초 신이치 공사로부터 받은 거다. 그래서 일본 정부 후에 보고를 받은 거다. 그런 게 이제 정설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보다 일본 공사인 다케치로부터 이제 양식을 받는 건데, 이게 좀 하려다가 얘네들이 지원을 해줬어, 초창기 때는. 근데 갑신전면이 일어나고 이제 중국군이 들어오니까 우리 모르겠다고 도망가 버리잖아. 예. 자, 그래서 목표는 민시정권을 타도하고 청해 간섭을 보다 자유주권대 개혁 에워두세요. 쉽죠, 에워두. 왜냐면 그거는 한국사 때문에 에워두는 게 아니라 그 역교원에 예문 나오는 때 항의적 설명 일어날 때 목적 상하수단 목적 나오는 거죠. 이건 그대로 나온 거야. 목적 쓰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거 써야지. 다른 거 쓰면 뭐야? 점수가 떨어지는 거야. 그냥 에워두시고요. 자, 정변의 과정을 이제 보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했죠. 그러니까 홍영실이 미국에서 이제 보민상 파견 때 우정국을 보고 이 우정국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정총국 그걸 이제 총괄하는 그 우체사무를 총괄하는 우정국이라는 그 간첩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대신들을 이제 불렸어요. 자, 여러 대신들 부르고 그때 그 왔던 민시정권 요인들 다 처단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 개화당을 이제 수립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발달 과정을 보면 그때 이제 왕이 어디 있었냐면 창덕궁에 있었어요. 창덕궁에 이제 있었는데, 이 창덕궁에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고종이 이제 창덕궁에서 이제 누워 자는데, 이 고종이 좀 약간 올빼미 체질이야. 올빼미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자. 밤에 이래서 일을 해요. 근데 밤에 이제 이걸 꾸미려고 하는데 이게 고종을 재워야 되잖아. 그래서 낮에 상당히
혹사시켰어. 일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도 많이 갖고 해갖고 피곤하니까 이날따라 또 밤에 잠을 잤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딸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왕을 찾아가고 이제 왕을 깨운 거야. 얼떨결에. 그러니까 왕이 얼떨결에 이제 일어나니까 비몽사몽해서 저기 마마무 하면서 누군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피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밤이니까 어떻게 일어나서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 또 친구예요. 거의 이제 신하자 친구고 나이도 비슷하고 또 믿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그 창덕궁에서 어디로 갔냐면 그 옆에 경호궁이라는 게 있어요. 경호궁. 경호궁은 그 사람이 사는 궁이 아니라 그 뭐냐면 그 신궁이에요. 거기 뭐냐면 위패를 모시는 이제 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주의 생물을 모시는 궁인데 거기에 왜 갔냐면 그 창덕궁 같은 게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중국군이 공격해올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못 막아. 그러니까 경호같이 조그만 궁전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 이제 일본군하고 자기가 동원한 병력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막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했는데 한 며칠 있다 보니까 한 1, 2일 지나서 보니까 이제 민비가 막 짜증 내는 거야. 왜 여기 있는데 좁은데 있냐고. 사람 살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어디로 간 거야? 창덕궁 간 거야. 창덕궁. 네. 그래서 근데 이 틈을 노려갖고 누가 공격하는? 저희 중국군이 공격한 거예요. 청나군이. 그래서 공격해 오니까 거기 지켰던 일본군들은 이제 사전에 이미 청나군들에게 얘기했어. 너네 공격하면 우리가 그냥 빠질게 하면서 그냥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개하단 정권이 어떻게 붕괴되죠. 그래서 3일 만에 끝나요. 3일 만에. 근데 말이 3일이지 전국을 다 장악한 건 아니고 여기 창덕궁하고 경호가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냥 실질적으로 정신 안 하고 공포만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많은 개화파 인물들이 어디 갔어요? 일본은 망명 갔죠. 김목균이나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주에서 한번 찾아서. 자, 주 1230페이지 보세요. 주 1230페이지 거기 이제 갑신전병과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 한번 읽어볼까요? 일본 공사의 호원 장담에 보무된 김옥균 일파는 1884년 12월 4일 홍영식이 총판으로 있는 우정국 개국 축하 만찬회를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이들 개화파들은 연회가 열릴 즈음 이웃집에 불을 질러 혼란을 일으킨 다음 행동 전위대로 나선 서재필을 비롯한 토야마 군관학교 출신 사관생도들이 초청한 사대당 요인들을 모조리 암살하려 했으나 겨우 민영이에게 중상을 입혔을 뿐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김옥균, 박영효 등은 창덕궁으로 달려가 고종에게 사대당과 청국군이 변을 일으켰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규모가 작아 수비가 수월한 경우궁으로 옮긴 후 일본군으로 하여금 궁을 호위케 한 다음 입시하려던 윤태준, 한규직, 이조연, 민영모, 민태호, 조영하 등의 사대당 일파를 차례로 죽였다. 거기 보면 이제 호영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호영씨는 진짜 노는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 나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다른 그 김옥균이나 뭐 박용호나 이 사람은 다 도망갔거든요. 일본으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내가 평상시에 아는 사람들 많다. 나는 왕은 끝까지 남았다가 죽었어. 그래서 그 청군에게 피살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인물 탐구를 좀 해보죠. 왜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먼저 그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죠? 제일 연장자인 김옥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잠깐 위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 122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그 7살 때 안동시 김병계 양자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 들락들이면서 메이준 씨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호자 육기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고종의 총애를 받았어요. 고종의 총애를 받고 고종과 같은 연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김옥균하고 이제 처음에 그 고종이 친하게 지냈는데 그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뭐냐면 많은 대신들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냐면 고종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종으로서는 인간적인 충격을 받게 된 거지. 그래서 하여튼 고종이 이제 정권 실패 일본 망명 갔어요. 근데 일본 망명하고 나서 일본 정부는 김옥균을 별로 이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개득 같은 존재죠.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일본 그 김옥균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본에서 망명 가던 이제 유명 인사들 만나고, 근데 일본 정부의 좀 뭐냐 견제를 또 받고, 그리고 한때 그 한 1년 동안 오가사리아 제도인가? 저 오가사리 제도라고 그 태평양에 있는 일본 영토가 있어요. 거기 기욤까지 갔어. 그러다가 이제 상해에 놀려 갔는데 그때 홍종훈이라는 사람이 뭐죠? 얘를 총살을 시켰죠. 그래갖고 이제 시체를 가지고 와갖고 그 뭐냐면 능지처참을 해갖고 이제 뭐냐면 양아지네 이렇게 걸어놨죠. 자, 김옥균은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무대를 받아. 대동아 공육고의 어떤 선구 주자로. 예.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건 김옥균은 그 매국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친일파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뒤에. 근데 다만 뭘로 이용했던? 일본을 이용했을 뿐이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좀 참여했던 사람 중에 김홍지가 어용주는 이제 그 공공개혁파 있고, 그 뒤에 넘어서 박용호라는 사람이 있어. 박용호는 그 부마죠. 그래서 철종의 딸인 영의옹주와 결혼한 부마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박용골을 통해서 김옥균을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3차 수신사 때 일본에 방문해서 이제 그 일본 정계 지도자와 이제 만나고 접촉을 했어요. 그리고 한성승부를 또 운영을 했죠. 그래서 강주 유수에 있다가 나중에 신식군대를 양성해서 그 일부가 갑신전변에 동원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 사람도 이제 어디 도망갔죠? 일본 도망갔다가 나중에 갑오개혁 때 이제 다시 오죠. 2차 갑오개혁 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나중에 일본 자기까지 받고 귀족위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 되게 많아. 여기 안 나왔지만 이제 서강건 같은 사람 있죠? 서강건 그때 나이가 20살 정도 됐어.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다시 어디 가요? 미국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까지 가서 최초로 의학 박사를 받죠. 의사가 되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인하고 여자분이 결혼해갖고 있다가 이제 부활할 때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이제 그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또 독립운동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4개 개혁 정강을 보죠. 14개 개혁 정강. 자, 이 14개 개혁 정강은 이제 그 김옥균의 일기했던 갑식1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사 능력, 그 다음에 뭐 수능, 그 다음 이명에도 좀 나오는데, 자, 1번을 볼게요. 정강 내용 1번. 청해 잡혀간 흥성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며, 청해 대행했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그래서 청해에 대한 사대외교를 폐지하겠다는 그 내용인데, 그러면 대원군은 흥성대원군하고 그 뭐냐면 김옥균은 이게 관계가 어떤 관계야? 극대극이죠. 그쪽 흥성대원군은 극 우의 대변자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극자의 대변자냐. 근데 의외로 인간적으로는 되게 친밀했나봐.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나중에 김옥균이 이제 죽을 때 이제 슬퍼가지고 예시를 올렸는데, 거기 보면 김옥균에 대한 칭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극은 극대로 토한다고. 자, 그다음에 흥성대원을 왜 데리고 오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민시세를 견제하려고 흥성대원을 통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국가의 자존심 많이 아니지. 국보가 저기 청나라에 잡혀 있으면 국가의 것들 국격이 떨어지죠. 예, 그런 이유로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갈림을 한다.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갑신전변,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의 공통점이야. 그래서 신분제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이제 선발하자. 이런 내용들이고, 세 번째는 지조법인데요.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지조법은 우리나라 역사
역사에서 나온 보다는 일본의 역사에서 중요하죠. 뭐죠?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 때 지족보를 실시했죠. 지족보 뭐예요? 지가의 기준에서 4%를 걷는 거죠. 지세를. 근데 예전에 곡고닥가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세를, 그러니까 지가를 중심으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골 중심으로 했죠. 그냥 결골 걷다 보니까 이게 부정이 많잖아.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가지고 걷자. 그것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죠. 지세제도를 개혁하여 중간 수탈을 막고 백성대의 어떤 부담을 줄여서 국가재정을 안정화시키자. 그런 것들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시부를 없애고 보수한 제도를 하자. 그래서 정근대적 내시제도를 폐지하자. 내시는 뭐죠? 이게 한간이죠, 한간.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고려 중기 때까지는 내시는 한간은 아니에요. 내시는 원래 그 왕의 측근들 얘기하는 건데 비서기구를 말하는 건데 고려 중기 때까지는 내시는 한간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가문의 요직이 있는 사람들 자제들이 내시를 맡았죠. 그러니까 내시가 한간이 된 것은 고려 후기 때야. 왜냐면 그 고려 때 원나라를 영향받아서 그때 원나라는 한간들이 내시를 맡았거든. 그러니까 내시가 꼭 뭐가 된 거야? 한간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건너뛰고, 자, 6번은 한국제도를 폐지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 민씨 수구파 세력들이 한국제도를 이용해갖고 자기 이익을 챙기니까 그걸 근절시키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장각을 폐지하자. 규장각을. 그래서 규장각은 원래는 개혁정치의 상식이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세도정치에 들어가면 김준성 같이 이제 그 부장급 출신자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막 세도정치 강화시키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근대적 경찰제도 실시. 9번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해상공복. 해상공복은 뭐예요? 보부상. 보부상 조직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상조직과 부상조직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통합을 해서 하나의 사회사, 특수행정 그 회사를 만들어요. 특수행정, 특수 회사를 만들어. 그래갖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자. 특수 목적 상해사는 없애자. 그래서 정근대적인 어떤 사업 특허를 폐지하겠는데, 자, 이거는 보부상들이 누구와 연결됐기 때문이죠? 민시 정권, 민시 수구파들과 연결됐고, 그래서 정부가 뭐냐면 어려운 것들, 정치적 탄압을 하거나 그럴 때는 누굴 동원해요? 이 보부상 조직을 동원해요.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 탄압할 때 누굴 동원했어요? 한국협회를 동원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급진개혁파들의 이제 경제관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신자유주의자들이야.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아니라 자유주의자들.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 역할만 하는 거야. 국방과 경찰 역하고 모든 것은 시장에 다 맡겨나는 거야. 자유주의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식상업을 추구했던 이제 강모개혁 같은 정부 관료들은 지금 우리가 시장이 지금 뭐예요? 약하죠? 시장이 약하잖아, 물건이. 그러니까 시장을 보호해줘야 돼. 누가 보호해줘야 돼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관세를 높여가고 정부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업체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정부의 보호에 이들을 통해서 자국의 상품 경쟁을 높이자. 적절하게 그러니까 자유경쟁 대신에 몇 개 업체들에게 독점권을 둬서 그들에게 경제를 위임하자. 그리고 정부가 적절하게 통제하자는 거야. 계획경제를 주장하자. 그러니까 그때 현실에서는 금치개혁파보다는 누가 더 현실적이에요? 강모개혁 쪽이 현실적이야. 왜냐면 시장 국가 개방을 해보면 뭐야?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남지 못하죠. 예. 보호정책이 필요한 거죠. 계획정책이.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이제 형사정책 개혁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 11번은 군사제도 개혁 관련된 거고, 그 다음 12번은 이제 보면 모든 재정은 어디로 통합된다? 호주로 통합한다. 그래서 각 관청에서 조세를 징수했는데 이것을 이제 호주로 통합시켜 과도한 조세 징수와 중과차권 막겠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뭐냐? 대신과 첨차는 의정부 모여서 정령을 의구를 반포해 줄을 쳐놔야 겠죠. 자, 내각제도를 수립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왕이 혼자 하지 마라. 이제 왕이 뭐야? 법과 제도를 통해 견제를 받은 정치다. 이게 무슨 제도죠? 입헌군주제죠. 그러면 입헌군주제 실시하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입헌군주제 하려면 일단은 의회라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의회가 없잖아. 근데 입헌군주제 실시하진 않지만 지향은 하고 있죠? 입헌군주제 지향이 맞아요. 이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의정부
쭉 그 다음에 왜 모든 불필요한 기간 없앤다. 그래갖고 이제 원래는 이제 건국대전에 보면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고 그 밑에 속사 소관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쓸데없는 간청들이 많이 나. 소관문들이 쓸데없는 간청들이 많이 나면 간원도 더 필요하죠. 그럼 간원도 필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정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간청들 없애겠다. 그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제 내용들이 이제 있는 것이 그 뭐냐면 14개 개혁 정강 내용이라는 거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결과를 보죠. 결국에는 안 됐죠. 진화가 됐잖아요. 청나라 군대에서. 그래서 청일 양국 간의 세력 분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뒤에 얘기할 때 텐진주역 때 뭘 했어요? 동시철수. 동시철수 했다. 그럼 왜 동시철수를 했냐? 그게 이제 있는데 일단은 청나라하고 프랑스 간의 전쟁 와중에 청나라는 자기가 문명 유지하잖아요. 지금 물리쳤으니까 누구의 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일본의 지지가 필요했던 거죠. 외교적인 어떤 상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눈에 러시아가 남아 그 다음에 영국이 러시아 남아가고 해서 이제 뭐냐면 거문도 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그 당시 러시아와 영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고조돼요. 그래갖고 청나라 전략적 판단한 거야. 이런 곳에서 계속 군대를 유지할 경우에 뭐냐면 갈등이 푹 터지겠다. 세력 관계, 역학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철수를 한 거야.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국의 이제 경제 침투가 가속하죠. 정치적으로 이제 군사를 물러내시네, 하고. 청나라가 군대를 이제 철수했다고 해서 내전 간섭을 안 했냐? 그게 아니죠. 내전 간섭 끝까지 했죠? 그래갖고 이제 청나라 내전 간섭이 더 심화됐다.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친청 4대였던 민씨 정권이 돌아서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누구하고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갑신정변 이후에 맺어진 조약 두 개를 이제 보죠. 자, 거기 보면 한성조약이 있어.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 간에 맺어진 조약이야. 근데 이게 웃긴 게 일본이 이제 처음에 얘네들 그 뭐냐면 간섭을 했잖아. 일본 공사라도. 근데 이게 나중에 일본 공사가 이게 일본 공사의 지시를 받고 이제 거기에 주둔했던 군대가 갑신정변 개입했다는 것을 사후에 보고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 정부 당황한 거야. 그러면 청나라가 그걸 따질 거 아니에요. 너희들 왜 개입을 했냐.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는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조선 측에 책임이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맺어진 게 한성조약이야. 그래서 이 한성조약은 뭐 조선은 국서로서 일본의 관련과 사죄 의사를 하고 거동 피해자에게 뭐 위로금을 주고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 뭐예요? 자기들의 죄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피해자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코스프레인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한성조약이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조선과 일본과는 왜 한성조약이 맺을지 이해가 안 되는데 책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텐진조약인데 별표 두 개 쳐놓으세요. 텐진조약은 되게 많죠. 우리나라 관련된 것만 두 개가 돼. 중국과. 근데 텐진조약은 이제 그 영국공사 주청 영국공사 파커스의 중재 아래 텐진에서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 간에 맺어진 조약이에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조선의 청일 동등한 지위를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청일 양국의 조선의 동시철수 그리고 조선의 군대 파병 시 상호 파병 이것이 나중에 그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번, 2번은 각자 읽어보고 한번 마지막을 보죠. 자 여기 보면 장래 조선국의 반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때 중국과 일본 양국은 혹은 어떤 한 나라가 파병이 필요할 때 여기부터 중요하죠. 자 우선 상대국에게 공문을 보내 통지하여야 하며 사건이 진정되면 곧 철수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통지 의무가 있죠. 근데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조선의 요청을 받아서 청나라가 뭐야?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요 조항에 따라서 뭐야? 일본에게 통지를 했어. 우리 파견하겠다. 근데 일본이 이 통지를 받고 중요한 게 뭐냐면 통지를 받은 쪽이 파견할 의무는 없어요. 권리는. 통지를 하면
그러니까 일본은 처음에는 이제 탱긴 조약에 입각해갖고 이것도 그 앞부분만 가지고 왜냐면 이거 벌랑기잖아 하려는데 이게 좀 명분이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러면 보면 재물포 조약에 뭐가 있어요? 그 일본의 거주민들 보호하게 군대를 주둔할 수 있다 그 내용 있죠. 그걸 이제 들먹이면서 이제 파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 통제되는 것은 일본 측 통제한 건 뭐에 입각한 거예요? 탱긴 조약에 입각한 거고 일본이 그 파병한 근거는 탱긴 조약이 아니라 뭐죠? 재물포 조약이에요. 재물포 조약.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세계 다 탱긴 조약으로 나와 있었어.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뭐냐면 교과서에도 뭐 교학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읽은 미래행 같은 교과서는 분명히 재물포 조약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재물포 조약이 맞다. 파병할 수 있는 그 뭐냐면 일본 파병 근거가 재물포 조약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아까 이제 제가 한번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행 교과서 196페이지 보세요. 자, 이건 좀 뒤에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근거 찾기 위해서 좀 얘기하는 거니까. 자, 미래행 196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직강선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하다. 자, 전주성 함락 소식에 놀란 정부는 청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는 아산만에 상륙하였다. 또한 조선의 상황을 주시했던 일본도 봉사관과 거둠의 보호를 규정한 모에 입각해서 재무포 조약에 입각해서 군대를 파견한 거예요. 탱긴 조약이 아니에요. 예. 그다음 한의중에도 그게 나와요. 재무포 조약에 입각해서 파견했다고.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신전변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보수 세력들이 이제 태판 났죠.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장기 집권이 가능했고 개화 세력의 도태가 됐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의들 보죠. 의의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의의를 한 개 꼭 외워두세요. 자, 의의는 뭘까요? 일단 군대 국가를 수입할 목적은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방법상 위로부터 개혁이 있고 그에 따라 일본과 결탁은 불가피해 있고 민주주의, 민족주의, 근대화운동의 선구자 있고 그 다음에 4대 단계 청산,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에 바꾸려고 했고 그 다음 국민주권주의 지향한 최초의 정치운동이면서 불민주화 개혁운동이 시작이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노동 명문가 자제들이야.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먹고 충분히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개혁 정변을 있고 이 정변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때 정변이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에 정변에 참여했던 많은 가족들이 잡혀가고 노비가 되거나 처형당하거나 어떤 자살하거나 그런 이제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하여튼 한계를 볼게요. 한계는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개혁 활동 내걸었던 내용들이 농민층의 어떤 그나 도시상공의 지지를 못 받는 것들이야.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토지제도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토지제도의 근본적인 것들은 건드지 않아. 그 다음에 농민들이 원했던 건 뭐야? 땅이죠. 자기가 토지를 지은 땅에 땅을 갖는 걸 원하는데 경제 유지하는 같은 걸 원하는데 이들 그 내용이 없고 다만 뭐만 그 지주 전원제 폐지 대신에 지족법 개혁, 부세제도 개혁에만 한계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농민층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았다. 근데 이게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경호부하고 창격권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들 뭐 알릴 시간도 없었고 지금 그 5.16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딱 쿠데타가 되니까 어디 장악했어요? 방송국 장악해서 알렸잖아.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어떤 실수가 있죠. 누굴 끌어들였죠? 일본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이제 그 개화파들은 매세를 끌어들였다는 그런 아주 나쁜 인식을 심어줬죠. 그리고 일본이 솔직히 끌어도 할 일 없었잖아. 근데 약간 동원됐다가 지네들 곤란해지니까 빠지고 그것밖에 안 되는데 자, 그것 때문에 대다수의 관료나 일반민의 외면을 받았고 그 다음에 외세 침략 가속 결과를 초래했다. 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신유행 이후에 국내외 정세를 보기 전에 한번 또 기출 관련된 부분들 한번 볼게요. 자, 110페이지 펴보세요. 110페이지.
자, 2번을 볼게요. 갑신전배 혁신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근본 이유는 자, 외국의 원조가 없기 때문에 아니죠. 지도체 개혁의지가 약간 너무 강했죠. 예, 그래서 이제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민중세력 지지를 받지 못해서 맞죠. 그들이 내걸었던 논리들이 되게 보면 한계가 있어. 특히 지주전호제나 토지제도 문제가 없어요. 그게 개화파드의 전반적 한계야. 개화파드는 되게 누구의 자식들이요? 지주의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화파 형성 때부터 해서 갑신전배였고 토지제도나 지주전호제 이런 문제도 없어. 신분제 개혁은 예치는데 돈 문제는 얘네들 또 민감해. 그래갖고 이런 개혁이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서부 열강의 간섭이 심했기 때문에 그럼 전혀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번을 보죠. 3번. 자, 보기는 갑신전배 때 개혁 요강의 일부다. 자, 각 요강이 내포되고 있는 개혁의 의도를 자문받은 것은 자, 문벌 폐지하고 인문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을 따라서 관리 임명한다. 본고제 신문제 타파받고 그 다음에 지적법을 개혁할 관리의 부족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진영을 능력했다. 토지세 개혁 맞죠? 자, 해상공고 확파다 맞죠? 자유생활 상업활동 보장. 그래서 그들의 너는 뭐가 있어? 너는 신자유주의 논리와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어디 맡겨라? 시장에 맡겨라. 자, 그 다음에 대신과 천차는 매일 학문 내에 그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견을 반포한다. 입헌군주의 실시 틀려겠죠? 입헌군주의 실시한 게 아니라 지향한다.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이제 보면요. 이 4번 문제 4대 1번 문제 볼게요. 자, 19세기 중반 조선사회는 봉건형 모순의 극복과 자주권의 수호, 근대화 과정을 안고 있었다. 갑신전배는 개화파 임사들이 개화당 정부를 수입한 후에 급속한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익힌 반봉건 근대화 운동이다. 그래서 이 반봉건 근대화 운동을 외교적, 정치적, 사회개혁적 측면에서 각각 쓰라고 했죠. 외교적 측면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죠? 청에 대한 사대관계 폐지. 그 다음에 사대관계 폐지. 그래서 정치체제는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의 지향.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개혁은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주의에 대해서 본건적 신분체제. 그래서 앞에 이제 좀 정확히 더 쓰려면 뭐와 연결시켰으면 돼요? 폐정개혁안 내용과 이제 연결시켜서 쓰면 이제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4-2번은 동학독립운동과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풀어보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풀어보고 다음에 이제 잠깐 112페이지 이것만 좀 볼게요. 자, 112페이지에 보면 8번의 문제 보세요. 8번. 자, 복의 개혁안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자, 갑신전병, 동학독립운동, 그 다음 홍보실사, 갑오개혁과 관련된 2차 갑오개혁.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공통점도 같다고 했죠? 관리 임용제도 개선. 답이 4번이 되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갑신전병 끝났고, 갑오개혁 넘어가기 전에 갑신전병 이후에 국내 정세를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기출에 관련되어 나왔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금성교과서 236페이지 볼까요? 금성교과서 236페이지. 자, 금성교과서 236페이지 보면 갑신전병 국제적 대립이 나와요. 예. 자, 이 시기가 이제 되게 어느 시기냐면 1884년 갑신정변부터 해서 1893년 동학농민운동 이전까지요. 이 시기는 이제 친청 4대 정책이었던 민주정권이 친청에서 뭘로 전환할 때 되죠? 반청으로.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연결된 거야? 미국하고 러시아 연결하는 그런 시대고, 이건 청의 이제 내정 간섭에 대한 반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때 이제 중립화론. 그래서 요때는 한반도 둘러싼 뭐냐면 대립이 되게 많아.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영국의 대응, 거문도 사건이 났죠. 러시아, 영국과의 대립. 그 다음에 청나라와 일본과의 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몇 페이지를 읽어보시냐면, 236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갑신정변이 끝난 뒤 조선은 국제적 대립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1885년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이었다. 갑신정변 후 청해 내정 간섭이 한층 심해지고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수호통상 조약이 체결되자 조선 조정 내에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고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 사건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을 통해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조선은 영국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한 청은 중재에 나섰다. 영국 함대는 2년 뒤인 1887년 청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앞으로 조선 영토를 점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 거문도에서 철수하였다.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이 대립하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영국과 러시아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립화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을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기 위한 건의를 하였다. 고빙사를 따라 미국에 갔다 돌아온 유길존도 열강이 보장하는 중립국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청과 일본을 비롯하여 조선과 관계 있는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 자, 그럼 내용 들어볼게요. 자, 이 시기에 이제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 1번, 러시아 남하 정치가 영국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자, 러시아 남하 정책을 보면요. 자, 그 당시 러시아가 이제 그 조선 세력군용 유지 정책과 맞물려서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 부각이 되는데, 이 조선 세력군용 유지 정책은 뭐냐면, 그 청나가 너무 독실하니까 누굴 끌어들려고 했죠? 미국하고 러시아를 끌어들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국을 자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배경을 보면요. 자, 청해 내정 간섭에 대한 민주적인 반발. 특히 이제 그 러시아 외교관이었던 그 베베드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외교 상당히 이제 뭐냐면 외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 정부에 접근해갖고 그 조어 통상조약까지 체결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신라 세력을 확대하는데 그게 또 이바지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아가판천의 중요한 역할을 또 수행을 했던 사람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멜렌도르프가 청일 세력을 제어하게 또 삼국을 끌어들여요. 이게 7년 정책을 이제 권유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멜렌도르프는 좀 이상한 놈이야. 청나라에 이제 공을 왔으면서 청나라에 일하진 않고 러시아를 끌어서 청나라를 제어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 비스마르크가 이제 러시아와 수교를 이제 되게 하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 멜렌도프와 비스마르크 간의 어떤 연락? 어떤 커넥션?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멜렌도프는 잘리죠. 청나 정부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멜렌도르프가 이제 있는데,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사이에 이제 1차, 2차 그 조여 미약을 시도해요. 그래서 조선과 러시아가 서로 미약을 맺어가지고 그 당시 일본하고 이제 그 청나라 정부를 견제시키려고 이제 했는데, 그때 그 소문을 듣고 누가 들어온 거야? 영국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 뭐냐면 이 소문을 듣고 이거 왜 그래 하면서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거문도 사건이 나죠. 그리고 이제 민씨 정권을 건재하려고 그 당시 이제 뭘 풀어주죠? 청나라가 대원군을 다시 석방을 시켜주죠. 다시 귀국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러면 관련된 근거를 기출문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1229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에 대원군의 귀국 부분이 있죠? 예, 한번 읽어볼게요. 갑신정변 이후 고종과 민비는 청국의 내정 간섭에 반발하여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제1차 조로미력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였다. 이에 1885년 8월 말 청국의 이용장은 대원군을 귀국시킨과 아울러 그에 대한 호송 명분 아래 원세계를 주참조선 총리교섭 총상상이라는 직함으로 파견하였다.
그후 원세계는 조선의 외교와 통상은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 간섭함으로써 천국의 대조선 종주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반청적 태도를 취하였던 고종의 민시척 쪽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조청 양국의 대립과 갈등은 1886년 6월 초 고종의 제2차 조로미력 추진과 그에 대응한 원세계의 국왕폐위 시도로 극에 달하였다. 예. 그러면 이제 1차 조선 미학은 뭐 내용이 있냐면 그 러시아에게 영혼만을 조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서 친러적인 조선 정부를 그 영혼만을 이제 조차를 하려고 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 견제 차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원군을 석방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멜렌도프를 파면하죠. 1차 그 조선 미학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리고 대신 댄이라는 사람, 영국인 사람을 고문으로 이렇게 모셔와. 근데 이 데미가 그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죠. 그래갖고 청한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청국이 그 고종을 폐하고 새로운 왕을 뭐냐면 내세우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잘리죠. 그래서 두 명이 다 같이 잘리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2차 조선 미학은 그 1886년 1년 후에 이제 맺어졌는데 러시아 공사가 웨베드가 조두순의 추진으로 웨베드 조두순을 추진해서 조두순을 이제 내세워가지고 그 당시 이제 삼국 분쟁 시 러시아 군함을 파면한다는 미락을 민비와 웨베드 간에 체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청나라 압력으로 폐기가 돼요. 예,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영국의 이제 거문도 사건을 보자. 거문도 사건 몇 년에 났죠? 1885년 3월 1일부터 해서 그 1887년 2월달까지 이렇게 거문도 사건이 나죠. 자,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조로 비밀 영상을 풍문이 듣고 그 당시 러시아의 남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횟수 2년 동안 이제 점령했던 건데 그때 이제 거기에 해밀트함을 만들죠. 거문도에.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이제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고 그럼 러시아는 왜 남한 정책을 하려고 했을까요? 러시아는 왜 부동함을 얻게 한 거죠.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이 영국의 식미 정책하고 상당히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남아오면 일단 어떤 문제점이냐면 수에즈운하가 어떻게 되죠? 끊어지게 돼요. 수에즈운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운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에즈운하가 끊어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로 가는 해상국 통해서 차단이 되죠. 인도는 영국의 중요한 식민지야. 그래서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남한 정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자, 하여튼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청나라 이용장의 중재 아래 그러니까 러시아가 조선 안 먹겠다. 남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런 것들 이제 뭐냐면 확인하되 맺어진 게 이제 이용장 라디캐스티 조약을 협정을 통해서 영국이 이제 뭐냐면 거문도를 철수하게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문도 사건이 끝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예. 거기 금성구 가서 236페이지 펴볼까? 네, 한번 읽어보죠. 236페이지. 포트 해밀턴이라 불리던 거문도 1885년 3월 1일 영국 동양함대 사령관 윌리엄 도웰 제독이 이끄는 영국 군함 3척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에 상륙한 영국군은 섬 안에 포대를 구축하고 병영을 건설한 후 영국 국기를 달고 포트 해밀턴이라고 불렀다.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한 것은 당시 세계 각지에서 맞서고 있던 러시아 세력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거문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근거지하고 있던 러시아 동양 함대를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기에 알맞은 지점이었다.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자 갑신정변은 조선을 둘러싸고 돌입하고 있던 청과 일본도 긴장하여 서둘러 타협하였다. 청이 러시아와 영국의 중재로 나선 지
2년 뒤 1887년 2월에 영국 함대는 검문대에서 철수하였지만 그 사이 조선의 유신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고종이 청을 견제하려고 러시아 미약을 했는데 이게 실패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껌 대신 답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접근해요? 미국한테 접근해. 그 미국의 그 주미대사관을 설치하죠. 이건 이제 그 박정희 최초는 주미대사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걸 통해서 서양국가 최초 상륙 공사관을 설치해서 자주독립국을 과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제도 문물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그래서 주일대사관을 하려고 한다. 그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반대한 국가 청이야. 너희들 굳이 공사관을 만들 필요 있냐? 우리가 대신 해주겠다. 근데 고종이 끝까지 우기는 바람에 그러면 단서를 놓았어. 너네들이 뭐냐면 주미 공사관을 설치하면 좋다. 다만 몇 가지 조항을 이제 지켜라. 첫 번째는 그 미국 대사를 만날 때, 그러니까 그 미국 정부와 상대할 때 뭐냐면 주미 한국 대사, 조선 대사는 항상 누구와 같이 가야 돼요? 중국 대사와 같이 가야 돼요. 청나라. 그리고 자리를 앉을 때도 그 미국에 이제 정부가 있으면 외무 관리가 있으면 먼저 누가 앉아요? 청나라가 앉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조선이 앉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외교 정책은 미국까지 담판을 칠 때 사전에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중국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몇 개 해놓고 허락을 해줬어. 근데 박정희 딱 보니까 웃긴 거지. 한마디 이거 비슷한. 군대 갔을 때 이제 이병인데 PX 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가요? 일병이나 상병 같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자기도 모을 수 있는데 자기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중국을. 그래서 중국 대사를 무시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중국 대사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신장 받고 그 다음에 또 앉아서 얘기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가 그냥 막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노벌대변한 거죠. 그래서 박정희 그 새끼 저기 와서 조선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박정희 가면 어떻게 했어? 자 죽을 거 생각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얘도 띄엄띄엄 가요. 6.1점 돌아갔잖아. 근데 얘는 일본어 가서 6개월 동안 팅가팅가 하다가 와서 조선에 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 갈등이 심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천재교육 193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193페이지 보면 미국 공사의 파견, 머나먼 자주 외교의 길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 그 다음 이렇게. 제가 예. 1883년 미국 공사가 한성에 부임하였으나 조선 정부는 미국으로 공사를 파견하지 못하였다. 청이 조선은 청의 속방이므로 미국에 공사를 파견할 수 없다고 강행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선과 미국, 청의 외교적 간섭을 거친 결과 청은 조선이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주미공사 파견을 승인하였다. 약속의 주요 내용은 조선 공사가 미국에 도착하면 먼저 청 공사를 만나 그와 함께 외무성을 방문해야 하며 중요한 사무는 먼저 청 공사와 협의한 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워싱턴에 도착한 초대 주미 전권 공사 박정양 일행은 1888년 1월 백악관에서 청 공사를 계속시키지 않고 미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였다. 조선이 청의 속방이 아니라 독립국임을 미국에 다시 한번 확인시킨 셈이었다. 이에 대해 청은 박정양 공사의 약속 위반을 조선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청의 위협과 압력에 시달리던 조선 정부는 결국 박정양 공사 일행을 차례로 소환해야 하였다. 네,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그 국제 긴장 고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중립화론이죠. 중립화론. 이 조선 중립화론인데 잠깐만요.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대단 시간 빌려놓고 하면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